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의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헌 여부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타다 운영사는 개정된 법조항이 승합차 임차 서비스의 목적과 사용 시간을 제한한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여러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처음으로 올해 아니라고 시점을 못 박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과 내년 초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분양한 아파트 단지에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불법 청약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청약 통장을 사들여 한 번에 10건에 당첨된 브로커들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 위장 전입한 교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내에서도 델타 변이 감염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한 달 내로 델타 변이가 지배적인 종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에선 하루 확진자가 16,000명까지 급증한 가운데 델타 플러스 감염자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엑스파일 논란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9일 공식적으로 정치 참여 선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홍준표 의원이 1년 3개월 만에 국민의힘에 복당하면서 야권의 대권 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군복무를 대신해 3년간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전문 연구요원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무 시간에 마사지까지 받고 있지만 병무청이나 업체 측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더 뉴스 60초 뒤에 계속됩니다. 당신의 잇몸 좋으신가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잇몸 건강 이가탄으로 지키세요. 아시죠? 이가탄. 세계인이 주목하는 SM 경남 기업 70년 건설 명가의 기술력으로 대한민국 건설 역사를 새롭게 창조해갑니다. 더 밸류 빌더 SM 경남 기업. 이렇게 똑똑한 그랑데 AI를 전문가가 케어해준다면? 좋지. 삼성 케어 플러스. 삼성 가전을 언제나 새 것처럼 잘 쓰는 방법. 삼성 케어 플러스. 차량 공유업체 소카의 자회사인 VCNC는 지난 2018년 10월 타다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고객에게 빌려주는 상품이었습니다. 호출 등 이용이 편리하고 상대적으로 쾌적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장 내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택시업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렌터카의 운전기사를 알선하고 돈을 받는 건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택시기사의 분신과 대규모 집회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타다 측은 예외 조항을 근거로 들며 적법한 사업이라고 맞섰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커지자 정부가 나섰습니다.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 사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대신 기여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택시업계를 지원하는 데 쓸 일종의 진입 비용을 부과한 겁니다. 차량 역시 직접 소유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문제가 됐던 렌터카 기반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빠졌습니다.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콜택시 혐의로 기소된 타다 경영진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타다 측에 힘이 실리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관광 목적, 6시간 이상 이용, 대여와 반납 장소가 공항과 항만일 경우에만 기사 딸린 임대 승합차를 제공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사실상 타다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갈등의 불씨는 헌법재판소로 옮겨갔습니다. 개정법이 이동수단의 선택을 제한해 이용자의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면서 타다 측이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낸 겁니다. 혁신 사업과 불법 영업을 놓고 3년 가까이 끌어온 타다 논쟁. 심리를 마친 헌법재판소가 오늘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네, 관련 소식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고 또 다른 주요 판결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대를 거부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적 신념에 따라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경우가 아니라 현역 입대 거부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대법원 판단 내용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특정 종교의 교리, 즉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적인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대를 거부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의 신앙과 신념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서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돼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면 이는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이병 기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따른 겁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017년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회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정의와 사랑을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과 성소수자를 존중하는 퀴어 페미니스트로서의 가치관에 따라 군대 체계를 용인할 수 없다고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은 교리상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사례였습니다. 다만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사안에서도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나아가 개인적 신념에 따라 현역 입대를 거부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의 최초 판결인데요. 정 씨 변호를 맡아온 임재성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논의가 20년 넘게 이뤄지고 어느 정도는 제도화됐지만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서 특정 종파의 문제인 것처럼 다뤄져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인정받는 변화가 비로소 이루어진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이어서 대학도 오는 2학기부터는 대면 수업이나 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우선 실습과 실험, 실기와 소규모 수업, 그리고 전문대부터 대면 수업을 늘리고 전 국민 70%의 백신 1차 접종이 끝나면 전반적으로 대면 수업과 캠퍼스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오늘 교육부가 2학기 대학의 대면 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대학의 대면 수업 비율을 보면요. 24.8%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강좌 4개 가운데 3개가 원격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자 교육부는 2학기부터 대면 수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대학생의 대면 수업 요구가 큰 실험, 실습, 실기 수업부터 대면 수업으로 합니다. 앞서 교육부가 대학생 9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실험, 실습, 수업 등의 대면 수업 찬성률은 63.1%입니다. 참고로 이론 수업의 찬성률은 36.9% 정도입니다. 학생 간 거리 두기가 가능한 소규모 수업도 대면 수업이 가능합니다. 또 재학 기간이 짧고 실험, 실습 비중이 높은 전문대도 엄격한 방역하에 2학기부터 대면 수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전 국민의 70%가 1차 백신 접종을 끝내는 9월 말 이후에는 대면 수업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만 수업의 효과를 고려해서 대면과 비대면의 동시 수업이나 혼합 수업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수업이 아닌 캠퍼스 활동 1차 접종 완료 전후로 구분이 됩니다. 1차 접종이 끝나는 9월 말 이전에는 소규모 활동이 아닌 학교 축제 등은 금지합니다. 또 강의실 등 학내 공간을 최대한 개방을 하는데요. 다만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학생들이 거리두기에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9월 말 이후에는 방역 지침을 지키는 걸 전제로 해서 대규모 대면 행사나 학교 축제도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1차 접종이 완료됐다고 해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점 역시 대학에 이미 교육부는 강조한 상황입니다. 대학 내 방역 관리도 강화를 하는데요. 강의실에서는 자리를 띄워앉고요. 기숙사 신규 입소생은 선제 검사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 유학생은 3차례에 걸쳐서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9월 한 달은 대학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교육부는 지자체와 대학과 힘을 모아서 기숙사나 도서관, 학생식당 등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집중 방역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훈입니다. 서울 강남구 마포구 음식점과 관련해서 45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음식점으로 등록해두었지만 술을 팔며 클럽처럼 운영을 했고 방역 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저는 서울 신사동의 한 음식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음식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요. 네, 이곳과 관련해선 오늘 서울시에서만 8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총 45명 이상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제 뒤에 지하로 내려가는 해당 음식점 입구가 있는데요. 문에는 운영 중단을 알리는 구청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곳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곳은 음식점이라기보다 이른바 바 형태로 운영되며 술도 팔았다고 합니다. 오전에도 술에 취한 손님들이 드나드는 모습을 종종 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4일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이 처음으로 확진된 뒤 이후 손님들이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방문자와 가족 그리고 다른 음식점으로까지 감염이 번졌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강남구 음식점을 방문했던 손님이 지난 8일 마포구 음식점에도 방문하면서 4명 이상 추가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직원과 접촉자 337명을 검사했는데 3분의 1 정도는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서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확산하진 않을지 방역 당국이 우려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인도에서 유입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누적 확진자 74명이 나온 인천 남동구 가족 학교 집단 감염 사례에서도 델타 변이가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22명이 델타 변이 감염자로 확인됐는데 방역 당국은 확진자 전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감염은 지난달 13일 전남에 사는 부모님을 만나고 온 남동구 주민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후 가족과 초등학교, 학원, 다시 가족, 같은 아파트 윗집 등을 거치며 최소 9차 이상의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에서 온 알파 변이 바이러스보다도 1.6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전파력이 강하다 보니 지금까지 확인된 사례는 190명뿐임에도 한국에서 우세종이 될까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도 정부가 전염력이나 백신 무력화 능력이 더 큰 데이터 플러스 변이까지 공인해 여러모로 위협이 되는 상황입니다. 델타 변이는 알파에 비해 입원율은 2.26배에 달하고 백신 효과도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방역 당국은 변이에 대한 최상의 대책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접종을 완료하는 거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접종 이외에도 거리 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 각종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사동 음식점 앞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네, 앞서 서울의 주요 집단 감염 사례를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가 252명으로 19일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4월 이후 200명을 오르내리고 있는데 지난 4일 277명까지 치솟은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포항종합병원 집단 감염과 관련해 하루 사이 확진자 13명이 늘었습니다. 포항종합병원 집단 감염과 관련한 확진자는 포항에서 11명, 경주에서 2명이 추가돼 누적 감염 규모는 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주에서는 지난 20일 경주 문무대왕면에 있는 한 치킨집을 다녀간 주민이 감염된 이후 마을 주민 등 접촉자에 잇따라 전파되면서 나흘 사이 누적 확진자가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연이어 확진자가 나온 강원도청에선 내일까지 전 직원에 대한 전수검사가 이뤄집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강원도청 직원들 가운데 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면서 진단검사 대상을 1,800여 명 전 직원으로 확대해 어제부터 검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레이트 간 영사공동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어제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위원회에서 양국은 신속 입국제도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상호 인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시노팜과 화이자, 스푸트니크 V 등의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속도로 전 세계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8월 말이면 델타 변이가 신규 감염의 9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고, 미국에서도 앞으로 한 달 정도면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박경석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델타 변이가 앞으로 한 달 정도면 지배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되려면 몇 달 걸릴 것이라던 지난주 로셸 월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장의 예측보다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Right now it's at 20% of our isolates, so you would expect just the doubling time, in several weeks to a month or so, it's going to be quite dominant. 유럽도 초비상입니다. 오는 8월 말이면 유럽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 10건 가운데 9건은 델타 변이 때문일 것이라고 유럽 질병 예방 통제센터가 밝혔습니다. 현재의 확산 속도대로라면 8월 초에는 델타 변이가 신규 감염의 70%, 8월 말이 되면 9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델타 변이가 이미 지배종으로 올라선 영국에서는 현지 시각 23일 하루 신규 감염자 수가 16,000명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전날보다 4,50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지난 2월 초순 이후 넉 달 만에 가장 많은 환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보다 전염력이 더 높은 델타 플러스 변이도 41건이나 확인돼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백신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예방에도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며 젊은 층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신규 확진자 수가 15,000명을 넘어서면서 1일 기준으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선 최대 명절 르바란 여파와 델타 변이 확산 등이 맞물리면서 최근 신규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선 백신 접종률에 따라 주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접종률이 높은 북부의 뉴욕주는 비상사태 종료와 함께 일상 회복을 선언했지만, 접종률이 낮은 남부 텍사스의 한 병원에서는 접종 거부 근무자를 해고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미국에서 최대 확산지였던 뉴욕주. 최소 1회 접종률이 성인의 70%를 넘어서면서 일상 회복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현지 시각 24일부터 비상사태를 종료한다고 선언했습니다. The state of emergency that I had declared in consultation with Commissioner Zucker, a health emergency, it expires tomorrow. It will not be renewed. 다만 접종받지 않은 사람들의 마스크 착용과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 CDC 지침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과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남부주에서는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병원은 접종을 의무화하면서 거부한 직원 153명을 해고 또는 권고사직 처분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접종 의무화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we have a private employer saying to their employees that as a condition of employment, you have to participate in a vaccine trial. That's never happened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법원은 백신 의무 접종은 직원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면서 생명을 구하는 본분을 다하려는 병원의 노력이며 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공공의 이익이 접종 선택권을 보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공보건 위기를 맞아 미국 곳곳의 의료기관에서 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갈등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젊은 층에 드물게 발생하는 심장질환 사례와 연관됐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심장질환은 12살에서 39살 접종자 100만 명당 12.6명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특히 2차 접종을 마친 12세에서 24세 남성에게서 나타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몽골과 바레인, 칠레 등 중국산 백신을 도입한 국가들이 실제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들 국가의 경우 2차 백신 접종까지 완료한 성인 비율은 50에서 68%에 달하지만 지난주 세계에서 코로나19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국 안에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 개별 관광객의 자가격리 면제 계획을 연기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7월부터 시행하려던 외국인 개별 관광객의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한 달 늦춰 8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실시한 사람은 1,515만 명으로 전 국민의 29.5%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 접종 완료자는 441만여 명으로 전 국민의 8.6%입니다. 주요 접종 완료 현황을 보면 노인시설이 81.8%,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77.8%, 요양병원이 69.1%이며 75세 이상이 63%, 요양시설이 58.4% 순으로 2차 접종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현재 2차 접종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으로 면역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접종 일정에 따라서 반드시 2차 접종까지 완료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60세에서 74세 연령층과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 중에 6월 달 아스트라제네카 사전 예약자 중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대상자들에 대해서 어제부터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첫날로 사전 예약은 54.3%가 예약을 완료하셨습니다. 사전 예약은 6월 30일 18시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누리집을 통해서 본인 또는 자녀 등이 대리 예약이 가능하며 콜센터를 통한 예약이 가능합니다. 콜센터보다는 가급적이면 누리집을 통해서 예약을 하시면 신속하게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접종은 화이자 백신으로 전국 예방접종 센터에서 진행되며 7월 5일부터 17일 사이에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백신 도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모더나 백신의 두 번째 공급 물량인 5만 6천 회분이 국내에 도착하며 총 1,797만 회분의 백신이 도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상반기에 남아있는 백신은 화이자 백신 65만 회분이 예정대로 추가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3분기에는 약 8천만 회분을 도입할 예정으로 7월에는 약 1천만 회분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제약사와 협의되는 대로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녀 백신에 대한 접종 현황입니다. 5월 27일부터 시행한 위탁의료기관 1차 접종에서 네이버, 카카오 앱 등 SNS 당일 신속 예약을 통해 접종을 받으신 대상자는 총 25만여 명으로 집계되고 전체 접종자의 약 2.7% 정도가 SNS를 통한 자녀 백신으로 접종을 받으셨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46.3%로 많았고 다음으로는 30대가 42%로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2주간의 시범 운영 기간 이후에 의료기관 자체 예비명단 활용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서 SNS를 통한 자녀 백신 접종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600명대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종교시설, 학원, 음식점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 집단 발생이 계속되고 있어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한 주간 집단 발생 상황을 보면 다중이용 시설 관련된 집단 발병이 전체 11%, 약 362명이 발생을 하였고 이 중에는 학원 교습소, 노래 연습장, 주점 관련된 발생이 많았습니다. 특히 학원, 교습소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면 지표 환자가 진단이 지연되어 유증상이 있는 시기에도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여 확산된 사례들이 많았으며 환기가 미흡했고 또 마스크 착용이 부실했던 것들이 위험 요인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중이용 시설의 운영자, 종사자께서는
수업 전후에 강의실 및 복도 등의 출입문, 창문을 수시로 열고 충분한 환기를 시켜주시기를 바라며 종사자와 이용자들은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다중이용 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즉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또한 최근 들어 종교시설 관련된 집단 발생이 늘어나고 있고 집단 감염의 규모가 커지고 지역사회로의 추가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종교시설 집단 발생 사례도 보면 종교 활동 후에 소모임을 갖거나 아니면 식사 등 음식물을 같이 섭취하거나 마스크 착용이 미흡하는 등의 위험 요인이 있었습니다. 안전한 종교 활동을 위해서는 대면 예배의 적정 인원 관리 등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켜주시고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는 항시 착용을 해주시고 종교시설에서의 음식 제공 및 소모임은 자제해 주실 것을 적극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해외 발생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7주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델타형 변이 확산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영국, 러시아 등 최근 델타형이 주로 확인되고 있는 국가에서의 증가세가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난주 러시아 모스크바 확진자의 90%, 영국의 신규 확진자의 99%가 델타형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 세계 발생이 감소하는 가운데 주요 국가에서 예방접종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델타형 변이가 확산되는 데에 따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예방접종과 함께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해외 유입 차단과 국내 확산 방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델타 변이가 190건이 확인되고 지역 감염 사례가 3건 보고되어 유입의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에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자가격리와 PCR 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이 있거나 공익 또는 인도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격리 면제 제도를 운영 중에 있고 7월부터는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국내 직계가족 방문 시에도 격리 면제 제도를 적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격리 면제 제도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해외 입국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는 방역 강화 국가로 지정해서 입국 관리를 더욱 철저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변이 감시를 강화하고 접촉자 관리로 전파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개편되고 또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 방안이 확대되고 여름방학과 방학 등으로 여름 휴가와 방학 등으로 국내 유행이 증가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코로나19 유행은 현재 진행형이며 우리 주변에 잠재된 감염원이 상존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방접종 완료율은 8.6%에 불과하고 고령층의 2차 접종은 8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1차 접종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고령층의 2차 접종이 완료되고 일반 국민들의 1차 접종이 진행되는 8월 말까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실내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야 하며 불필요한 사적 모임은 좀 더 안전해질 때까지 미뤄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또한 발열, 인후통, 근육통 등 의심 증상이 있으시면 즉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들께서도 의심 증상이 있으시면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본 방역 수칙과 예방접종 둘 다 중요하며 특히 7월, 8월 방역 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는 착용해 주시고 자주 환기, 또 의심 증상 시에 즉시 검사받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방역 당국도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 차단 그리고 국내 확산을 막는 노력과 차질 없는 예방 접종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방대본 브리핑에서도 관련된 언급이 나왔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델타 변이가 190건이 확인이 됐고 유입 초기 단계로 판단된다는 방역당국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7월부터 격리 면제 제도를 도입하는데 입국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는 당국의 방침도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개정 여객자동차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곧 내려집니다. 네, 자세한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개정 여객자동차법 어떤 내용인지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기존과 가장 달라진 부분은 특히나 이 렌터카, 기사를 제공하는 렌터카를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기존의 여객운수사업법상으로도 몇 인 이상의, 이제 9인 이상의 승합차의 경우에는 기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 규정을 원용해가지고 타다 서비스가 이루어졌던 거죠. 하지만 개정안에 보면은 관광 목적이 명시가 됐고요. 6시간 이상의 대여할 경우, 대여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함만일 경우, 즉 관광용 목적으로 특정 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한정함으로써 결국에 기존의 타다가 택시업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택시를 대신할 수 있는 서비스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관광 목적의 렌터카 기사를 대여해 주는 것과는 이제 기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재로서는 저 규정 때문에 타다의 기존 서비스가 불가능해진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보면 그 공항이랑 항만을 넣고 그다음에 그 최소 이용 시간을 넣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관광버스 대절해서 어디 단체로 여행 가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네. 영업에서만 렌터카를 그 운전자 알선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시내에서 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호출을 해서 사실상 택시처럼 타고 다니는 타다 영업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여객운수사업법상 이제 조항 자체도 사실은 저런 형태의 영업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조항을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타다 서비스와 같이 도심에서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시간, 단거리도 가능해졌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원용해가지고 만들어진 서비스가 타다 서비스였기 때문에요. 이제 저 내용은 원래 이 규정을 나눴던 취지에 따라 가지고 관련돼서 관광용으로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만 관련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하고요. 특히나 이제 이 법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타다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쟁점들이 충돌하는 사회적인 논의들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타다 서비스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금지하는 그런 형태의 법률이다라고 하는 것이 타다 측의 입장이고요. 입법자의 일단은 이름이 이제 표현하는 거는 꼭 그것만의 목적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여객운수사업법의 전체적인 취지에 맞춰가지고 개정한 것뿐이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결론이 곧 나오게 될 텐데 헌재 판결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일단은 굉장히 격론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예. 분명한 거는 결정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소위 말해서 압도적 다수의 재판관들이 하나의 의견으로 모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다 쪽에서는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 기업 활동의 자유, 그다음에 재산권,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다 측이 이제 계속 주장하는 거는요, 어떠한 법률로서 특정 기업의 특정 서비스를 못하도록 하는 입법,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이 법의 제정 경위를 보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 있어서 위헌이라는 의견을 가진 재판관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위헌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소위 말해서 결정할 수 있는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재판관들의 의견이 합치가 될 것인지는 또 관건이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다른 논리로는 원래 여객운수사업법에서는 이런 형태의 운영,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관광용으로 한정돼 가지고 운행 기사와 이제 차를 같이 알선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든 것인데 타다 서비스는 그 규정의 공백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고 이번에 만들어진 이 법률은 기존의 법률의 내용을 다시 재확인해 가지고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그런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는 가치의 충돌이 있는 것이겠죠. 결국은 이제 여객운수사업법이라는 게 누구나 여객운수 사업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일부 한정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곳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대신에 관리 감독을 많이 해놓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저렇게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가 대체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법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지도 이번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치열한 가치적인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곧 나올 것 같은데 가능성이 크게 한 4가지 정도 되지 않습니까? 위헌, 헌법 불합치, 기각 또는 각하 경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헌법재판관 가운데 몇 명 정도씩 찬성을 해야지 각각의 그 가능성, 선고 결과가 나오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위헌 판단이 이루어지려면은 이제 9명 중에 6명 이상 분이 찬성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다툼이 심한 사안이고 가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합헌 결정은 나오지만은 위헌인 라고 생각하는 재판관이 5명인 경우, 그러니까 더 많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들이 다를 것으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법률 자체, 이 법 조항의 해석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 가치 판단의 문제가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국적으로는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이 법률이 실제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는 어느 정도 침해성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당연히 특정 기업의 경제적 활동과 자유를 침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제한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결국은 이제 이 헌법재판의 판단이라는 건 비교 교량을 하는 건데요. 그런 것에 정당화할 만한 공공의 이익이 있는지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를 가치를 교량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바로 이제 택시기사라든지 다른 나머지 여객운송 사업자들의 생존권이라든지 기존의 면허라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관리해왔던 체계를 이것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다툼으로 그거에 대해서 결국 우리 헌법재판소의 헌법 정신으로 뭐가 더 우월한 이익인지에 대한 것들이 결론이 나오는 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합헌 결정이 나오면은 현행 개정 법안이 계속 쭉 유지가 되는 거고 위헌이 되면 당장 효력을 상실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헌법 불합치가 나오면 또 추가적으로 개정 작업이 거쳐져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네.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올 경우에는 지금 타다 측 경영진이 그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도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법률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영향은 없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행위시법주의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타다 측 경영진이 받고 있는 재판은 그 해당되는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일부 이제 개정되는 법률의 내용이 위헌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유무죄를 판단하긴 되지만 결국은 이제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리보다도 사회적 가치에 있어서 특정 새로운 서비스가 여러 가지 이익단체와의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법률로서 그걸 완전히 금지하는 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도 있고요. 또 그것이 그런 형태로의 이제 개혁이라는 것들이 한마디로 기존의 법 질서와 체계를 무너뜨린 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권위를 가진 헌재의 판결이 나오는 결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2심 재판부도 법률 자체에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은 이러한 가치 판단, 헌재의 가치 판단을 굉장히 숙고해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네, 지금 관련된 화면이 나가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쉽게 얘기해서 불법 콜택시 영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 않습니까? 타다 네. 측 전현직 경영진이. 그런데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판단이 나온 이유는 뭡니까? 네,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간단하게 말해서는 택시인가 아닌가였습니다. 택시 사업을 하려면은요, 택시 사업에 맞는 면허를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타다 경영진들은 택시 사업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택시 같은 사업을 했다라는 것이 취지였다면요, 무죄가 나온 결정은 결국은 이거는 결국 택시가 아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법이라는 게 규제라는 건 항상 딱 이 정해진 어떤 슬롯이라고 할까요? 칸이 있습니다. 이 칸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데 이 1심 재판부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요. 새로운 서비스와 혁신이라는 거는 이 칸에 딱 맞지 않는 무엇일 수가 있다. 근데 그것을 무조건 이 칸에 정합적이지 않다고 해가지고 위법이라고 단정하는 건 매우 위험하고 타다 서비스는 당시의 법률에서 봤을 때 물론 일반적인 우리가 이해하는 택시와는 다른 형태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 초단기 렌터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 운전자와 함께 승합차와를 대여하는 것을 허락하는 법에 위반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은 이 소위 말해서 회색지대라고 하죠. 어떤 법에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모두 다 규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규제 영역에서 포섭이 될 수 없는 어떤 회색지대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거를 좀 과하게 말해서 여기에 일단 해당되지 않으면 이건 위법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해당되지 않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위법성이 없고 사회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게 아니라면 정당하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인 변화와 혁신에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가치 판단도 함께 들어간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위헌이냐 합헌이냐에 따라서 예상되는 어떤 사회적인 파장은 어떻게 보세요? 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사건 같은
같은 경우에는 타다 서비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가령 이제 앞으로도 여러 가지 형태의 서비스들이 새로 나오고 있고요. 여러 혁신적인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그런 것들은 이 혁신은 대부분 파괴적이라고 합니다. 파괴한다는데 뭘 파괴를 하냐면요. 기존에 있는 산업 질서에 있어서 산업 이해관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파괴적인 형태의 혁신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갈등이 벌어졌을 때 이것이 정치적인 논란으로 촉발되고 그래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서비스를 법률로서 아예 금지하는 것들이 계속 발생하게 된다면은 그것이 헌법적으로 통제가 안 되고 계속 가능하다고 본다면은 앞으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업들한테는 이 부분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또 반성하고 고민해봐야 하는 것들이 이러한 갈등을 꼭 이런 형태로만 하는 것이 맞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뭐 사회적 대화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결국 기존의 이제 산업계와 새로 변화하는 혁신적인 산업계 간의 갈등의 이익 조정을 결국은 정치와 사회 영역에서 못했기 때문에 사법과 입법과 헌법재판이라는 형태로만 풀어내는 것이 과연 사회적으로도 옳은 것인가에 대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런 논쟁이 촉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합의와 토론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그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그렇습니다.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맞습니다. 같고요. 예. 조만간 그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속보로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고 다른 주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제기한 그 검사징계법 관련된 헌법소원도 있죠? 맞습니다. 이 검사징계법에 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고요. 가장 큰 취지는 소위 말해서 소추와 판단의 분리라는 기본 원칙을 무너뜨렸다. 즉 징계를 청구한 게 법무부 장관인데 이 징계 여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위원회는 또 각 장관이 위촉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소위 말해서 헌법적으로 맞지 않다,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검사징계법이 또 공교롭게도 그 사건을 직후에 개정이 돼가지고 시행이 됐습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그 전에 개정이 됐고 시행이 이제 그 이후에 이루어졌는데요. 현재는 이제 법무부 장관 외에 외부에서 완전히 이제 법무부 장관 외에 외부에서 들어온 인원들이 더 많이 구성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법률 자체는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단계별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하나는 심판의 이익이 있는가, 이 심판을 결정할 이익이 있는가. 이미 이 징계 절차도 사실상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고요. 아직 행정성이 남아있지만요. 그리고 이 법률 자체도 개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심판할 이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각하가 됩니다. 반대로 이제 합헌인지 위헌인지 보게 된다면은 결국은 이러한 구조가 이 공무당인권, 이 검사로서 해당되는 곳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징계를 받은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각이나 인용 이 두 가지가 나눠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도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그 개정된 검사징계법의 개정 사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제기했던 그런 문제의식을 고치기 위해서 개정한다. 그러니까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친다라고 그 개정 사유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포한 시점이 지난해이고 올해부터 시행이 됐는데 맞습니다. 공포 시점이 이미 그 이렇게 개정된다는 거를 윤석열 전 총장이 헌법소원 제기한 것보다 더 이전 시점인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가 가지고 한참 논란이 됐을 때도 이미 모두가 이렇게 법률이 개정이 됐고 시행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윤 총장 측으로서는 이 법률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헌법소원을 했다기보다는 당시 징계가 굉장히 잘못된 구조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어떻게 보면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또 헌소를 제기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다 그 개정이 돼서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뭔가 판단을 구하려다기보다는 정치적인 그런 메시지를 좀 보이는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분석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A라는 기존의 법이 잘못됐고 이것이 불균형해서 이 절차가 문제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미 개정이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개정이 딱 시행되기 직전에 자신이 그 잘못된 법에 따라 가지고 판단을 받음으로써 공정한 절차에 대해서 판단을 못 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항변하기 위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헌소를 제기했다라고 보이고요. 결국에 이제 이 재판부로서도 이미 이런 내용에 따라서 개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시행까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판단해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의 심판의 이익과는 별개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어떤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의견을 표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헌법소원과는 또 별개로 징계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도 진행 중인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나온 이후에는 이제 사실 잊혀졌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이 징계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직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있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는 이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사퇴를 하긴 했지만은 이 처분 자체에 가지고 있는 위법성, 당시 이제 처분 사유들의 적절성에 대해 가지고는 판단이 될 겁니다. 결국은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 두 가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절차적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구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이미 지적한 부분이 있고요. 실체적으로는 그 징계 사유가 됐던 것들, 특히나 이제 판사 이제 사찰 문건과 관련돼 가지고는 집행정지를 내렸던 결정했던 재판부로서도 이거는 본안에서 판단받아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 행정소송의 결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파장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곧 나올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예상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속보가 전해지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김성원 변호사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위 속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주말까지 소나기 소식이 잦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노을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은 맑아 보이는데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네, 현재 서울은 맑은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온도 크게 올라서 후텁지근한데요. 현재 서울 중랑구의 기온이 32.1도까지 치솟으면서 전국에서 가장 덥고요. 제가 나와 있는 마포구도 29.4도까지 올랐습니다. 더위 속 대기 불안정이 점점 심해지면서 강원과 충남, 경북 등 내륙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까지 갑작스럽게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우산을 꼭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대부분 지역에서 5에서 40mm로 지역 간의 강수차가 크겠습니다. 밤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요. 내일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립니다. 전국 곳곳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27도, 대전과 광주, 대구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중부와 전북 지역에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고요. 휴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지 않는 동안 자외선이 강합니다. 오늘과 내일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에는 항상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하게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을공원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6월 말 7월 초를 언급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 시기가 오는 29일로 확정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1년 3개월 만에 국민의힘에 복당했습니다. 야권의 대권 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6월 말 7월 초로 예고됐었죠. 윤석열 전 총장의 선언 일정 확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는 29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매현 윤봉길 의사 기념관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오늘 대변인을 통해 메시지를 내고 자신이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국민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참여 선언이라고는 하는데 사실상 대선 출정식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전원 정치를 통해 자맹을 이어왔던 윤 전 총장이 직접 등판을 결정하면서 야권의 대권식에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선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시기는 물론 자신의 엑스파일 논란에 대해서도 밝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엑스파일 의혹을 불법 공작으로 규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을 삼가왔는데 아마 이 자리를 빌어 정면 돌파를 시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입니다. 일단 파일의 존재 여부 그리고 작성자가 누구냐를 놓고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그 출처로 야권 인사를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에 대해 매우 부적절했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확인되지 않는 정보가 난무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혹 제기도 상식선에서 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중히 제안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상대 당이나 상대 세력을 지목할 때는 최소한 육하 원칙에 맞게 의혹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야권의 대권 주자죠.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했죠. 네, 무소속이던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홍 의원의 복당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3월 공천에 불복해 탈당한 뒤 1년 3개월 만에 친정 복귀입니다. 당내에 찬성 기류가 강했던 데다 이준석 신임 대표도 늦출 이유가 없다고 누누이 밝혀온 만큼 예상대로였습니다. 대권 도전을 앞두고 복당이란 시험대를 넘은 홍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던 맏아들이 돌아왔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어 밖에서 머문 시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만 생각했다면서 대선 출마의 각오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저는 하늘의 미랄이 될 것을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굳게 약속드립니다.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홍 의원의 가세로 국민의힘 당내 대권 진영도 한층 견고해졌습니다. 강경보수로의 회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홍 의원은 이른바 윤석열 저격수로서 각을 세우면서 존재감을 넓히고 있습니다. 어제도 엑스파일 논란과 관련해 불법 사찰 운운으로 검증을 피하려는 건 올바르지 않다고 윤 전 총장을 겨냥했던 홍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있는 사실을 감출 수 있겠느냐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경선 연기 여부를 놓고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동안 대선 경선 연기 여부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당 지도부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결정을 하루 앞두고 현행 당원 당규대로 9월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이재명 측과 흥행을 위해선 11월로 미뤄야 한다는 이낙연 정세균 측의 신경전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비이재명계인 홍영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경선 흥행을 위해 연기는 불가피하며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원칙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180일이 원칙 맞습니다. 그런데 또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변경할 수 있다도 원칙입니다. 이재명계 백혜련 의원은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을 그리고 신뢰를 지켜야 한다며 원칙론을 강조했습니다. 신뢰의 문제를 들고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반발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재명 지사의 그 양보만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송영기 대표는 9월 후보 선출 원칙을 바꾸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비이재명계에서 경선을 강행하면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일정 변경을 요구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나오자 송 대표는 이럴 거면 당대표는 왜 뽑았냐고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송 대표가 예고했던 대로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경선 연기 문제를 원칙대로 처리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오차 범위 밖 선두를 유지한 여론조사가 나온 가운데 야권 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6위에 올랐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2,014명을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은 32.3%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2.8%를 기록하면서 2위를 유지했고 3위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8.4%로 지난 4월 기록했던 최저치 9%보다 더 낮았습니다. 또 국민의힘 복당이 결정된 홍준표 의원이 4.1%로 4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3.9%로 5위를 각각 차지했고 대선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 최재형 감사원장이 3.6%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 개인정보 열람 동의서를 내일까지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족 동의를 받는 과정이 다소 늦어지는 것은 국민이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면서 조사를 회피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계열사 5곳에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당시 관련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삼성 계열사들이 구내식당 사업을 삼성 웰스토리에 몰아주는 등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계열사 5곳에 부과한 과징금은 모두 2,300억 원, 부당 지원 혐의론 사상 최대 금액입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미래전략실 개입하에 사실상 이재용 일가의 회사인 삼성 웰스토리에게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공정위 조사 결과 삼성전자와 삼성 SDI 등 계열사 4곳은 사내 급식 물량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삼성 웰스토리에 전부 몰아주면서 높은 이익을 보장하도록 부당 계약을 맺었습니다. 식재료비 마진 보장과 수수료 명목의 인건비 추가 지급, 물가와 임금 인상률 자동 반영 등 정상적인 상황에선 이뤄지기 힘든 조항들이었습니다. 삼성 웰스토리가 언제나 높은 이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삼성 계열사들이 사실상 후방 지원한 셈입니다. 그 결과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삼성 웰스토리의 영업이익률 평균은 무려 15.5%로 같은 기간 상위 11개 단체 급식 사업자보다 5배나 높았습니다. 또 삼성 웰스토리가 삼성 계열사 4곳에서 끌어모은 영업이익은 단체 급식 시장 전체의 40%에 육박했습니다. 이런 부당 지원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이번 달까지 무려 8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웰스토리는 계열 회사들의 내부 거래를 통한 지원 행위 없이는 독자적 생존조차 불투명한 회사입니다. 삼성 웰스토리는 이렇게 번 돈으로 삼성 밖의 외부 사업장 입찰에 뛰어들었고 실제로 2년 전까지 단체 급식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1위를 차지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분양한 아파트 단지에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불법 청약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청약 통장을 대거 매수해 한 단지에서만 10건에 당첨된 청약 브로커 일당과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 전입한 중학교 교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불법 청약 사례가 무더기로 또 확인됐는데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벌였는데요. 그 결과 부정청약과 불법 공급 등 모두 302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단 3건을 빼고 나머지 299건 모두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큰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8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남의 청약 통장을 대거 사들인 청약 브로커 일당이 한 아파트에서 34건을 청약해 10건이 당첨됐고 이 가운데 일부를 대리 계약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컴퓨터 한 대로 마구잡이 청약을 하다 장국의 인터넷 주소, 즉 IP 추적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대상 자격을 매수해 대리 청약한 청약 브로커도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불법 청약한 사례도 57건 나왔는데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근무하는 학교에서 편도로 119km 떨어진 지역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위장 전입한 전남의 한 중학교 교사도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이나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청약하면 주택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당첨 취소와 미계약, 계약 해지된 물량을 예비 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거나 공개 모집해서 일반에 공급하지 않은 불법 공급 사례도 57건 확인됐는데요. 당첨 취소 물량을 빼돌려 분양대행사 직원 등 지인에게 공급한 시행사도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경찰청 수사 결과 주택법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계약을 취소해 주택을 환수하고 향후 10년간 주택 청약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올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이는 등 강도 높은 점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정부의 경고가 나오고 있지만 전국 아파트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6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한 주 전보다 0.27%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주 0.26%에서 오름폭을 키운 것으로 수도권 아파트는 한 주 만에 0.35%나 값이 상승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 역시 0.17% 올라서 오름세를 이어간 가운데 인천과 경기도가 상승폭을 대폭 키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라고 시점을 못 박으며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이 총재는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설명회에서 연내에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 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은 주변에서는 오는 10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단행되고 내년 1월 또는 2월에 추가로 0.25%포인트 인상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복무를 대신하는 대체복무 중 하나인 전문 연구요원 제도가 황제 병역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연봉 6천만 원을 받으면서 근무 시간에 마사지를 받거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건데 YTN 취재 결과 업체나 병무청의 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보는 Y 김우준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소프트웨어 업체. 한 직원이 사원증을 찍고 회사 안으로 들어갑니다. 직원이 향한 곳은 사무실이 아닌 사내 건강관리실. 근무 시간 중에 마사지를 받으러 온 겁니다. 10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12시부터 2시. 90분 넘게 마사지를 받고 나온 직원. 확인 결과 현역 군 복무를 대신해 연구소에서 3년간 근무하는 병역 특례 전문 연구 요원이었습니다. 이 업체에서 근무하는 전문 연구 요원만 270여 명. 이곳에서 대체 복무를 마친 A씨는 동료들이 마치 황제처럼 근무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9시, 6시 이렇게 공지를 받았는데 원래 입사했던 이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그냥 대충 다 처리해준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업무 시간 중에 회사 바깥에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오는 경우는 다반사. 지난해 4월 전문 연구요원 2명은 근무 시간 중에 연구소 바깥에 위치한 이곳 영화관을 상습적으로 찾았다가 적발돼 해고 조치당하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이제 다른 회사에서 전문연구요원 복무한 친구들과 이제 여기를 비교해봤을 때는 확실히 조금 더 뭐 근태나 이런 외출에 대해서 굉장히 느슨했던 거는 맞고요. 업체는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 연구요원들에게 전공 분야가 아닌 일반 사무직 업무를 시킨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병역법상 전문 연구요원들은 자신이 전공한 학문과 관련된 분야 업무만 맡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연구 분야에서 일하지 않고 제3의 다른 업무를 한다거나 혹은 전혀 상관없는 업무를 하게 된다면 사실상 이거는 전무연구요원 제도의 취지와 목적 자체를 해태하는 것으로서 대체복무라 해도 엄연한 군 복무인 만큼 업무 실태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은 병무청 소관입니다. 하지만 병무청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를 이유로 현장 실태조사 한번 나가지 않았습니다. 일반 연구소는 저희가 실태조사 작년부터 온라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감시 사각지대 속에 황제 복무하며 전문 연구요원들이 받아가는 1년 연봉은 평균 6천만 원 내외. 함께 근무하는 일반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태를 지키지 않고 좀 나태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다른 연구원들에 비해서 실적이나 일이 잘 안 함에도 불구하고 뭐 1,000만 원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좌절감을 겪는 사람들도 있었고. 업체는 다른 기업에 비해 전문 연구요원 인원이 많다 보니 관리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며 부당 업무 지시 의혹 등을 포함해 사태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수 모니터링은 하고 있고 하지만 이게 또 얘기하지 않으면 모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인력난을 호소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고학력자인 전문 인력을 충원해주는 취지로 만든 전문 연구요원 제도. 본래의 목적과 달리 감시 부재 속에 특혜 복무로 변질한 건 아닌지 당국의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25 전쟁 71주년을 맞아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을 국빈급으로 예우한 문 대통령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이 오랫동안 애국의 유산을 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빈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애국은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국난 앞에서 애국으로 단합했고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세계는 지금 대한민국을 위기에 강한 나라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애국심으로 이룬 성취입니다. 우리 국민이 땀과 눈물로 이룬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께서 오랫동안 애국의 유산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끝까지 최상의 예우를 다할 것입니다. 서른여섯 살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새 체제가 들어선 지 이제 2주가 돼갑니다. 앞서 1년 동안 국민의힘을 이끌면서 지난 4.7 재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끈 뒤 당을 떠났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인데요. 퇴임 2달여 만에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퇴임하신 지 2달 좀 넘은 거죠? 그렇죠. 내가 4월 8일자로 나왔으니까 2달이 좀 넘었을 거예요. 예. 저희가 세보니까 딱 78일째 되더라고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그냥 편안하게 잘 지내요. 종종 인터뷰는 하시던데요, 보니까? 예? 종종 언론 인터뷰를 하시던데. 아니, 그러니까 뭐 언론인들 찾아와서도 물어보면은 가끔 가다가 뭐 얘기를 했는데 뭐 공식적인 인터뷰라기 못하면 만나서 그냥 얘기하던 걸 갖다가 그냥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기사를 인터뷰한 것처럼 쏘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언론인을 좀 안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늘은 직접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셨으니까 공식 인터뷰라고 생각하고 질문 드려도 되는 거죠? 네. 이준석 대표 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뭐 이준석 대표 체제가 앞으로 이 당의 변화를 얼마만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제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알 일인데 현재까지는 아마 일반 국민에게 주는 인상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 국민의힘이 작년 1년 동안은 뭐 변화를 내고 많이 애를 썼지만 당 내부에 그렇게 뭐가 획기적으로 변했다는 그런 인상을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뭐 승리로 이끌고 나서 이제 내년 대선을 향해서 이 당이 국민으로부터 보다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려면 당의 얼굴이 새로워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부응하게 이 당원이나 일반 국민들이 이준석 대표를 갖다가 대표로 선출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당의 이미지에는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주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예. 네. 혹시 이준석 대표가 위원장님께 조언도 많이 구하고 그럽니까? 뭐 괜히 뭐 그런 얘기가 들리지만은 별로 내가 조언해 줄 것도 없고 본인 스스로도 자기 나름대로 대표를 출마를 하면서 내가 대표가 되면은 당을 어떻게 운영해갔다고 보는 보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별로 내가 뭐 그 사람에게 뭐 해줄 말도 별도 없고 이제 자기 책임하에서 당을 끌고 가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원래 두 분이 친분이 좀 두텁지 않으셨습니까? 네? 친하지 않으셨어요? 네. 친하셨죠? 이준석 대표와 친분이 있지 않았나는 질문을 드렸는데. 나하고? 네. 뭐 알기는 내가 지금 한 2012년 당시 박근혜 비대위 체제 때 그 비대위원으로도 왔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이제 인연을 갖고 지금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되어가는 차지예요. 예.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이렇게 두 분이 친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선 국면이 더 치열하게 전개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의 선대위원장직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맡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 소리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고 하면은 대선 후보 스스로가 선대위원장을 어떻게 선정해야 할 건가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당이 얼마만큼 거기에 같이 협조를 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 내가 무슨 지금 일단 한번 있던 곳에서 다시는 들어가거나 그럴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네. 국민의힘 들어가서 선대위원장 할 일은 현재까지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현재 시점에서? 내 스스로가 내가 그렇게 과거에도 뭐 이런저런 역할을 내가 많이 해봤지만 내가 무슨 또다시 그런 선대위원장을 해가지고 어느 개인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인볼브하는
그런 상황은 나는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야권 대선 주자가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가 누가 될지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국민의 힘 내부에 있어서의 대권 주자라고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네. 뭐 최근에 와서 하태경 씨 같은 사람도 하태경 의원이 대권 출마 선언을 했고 그 전에 이제 뭐서부터 얘기하던 유승민 전 의원이나 지금 원희룡 제주도 지사 같은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오늘 보니까 무슨 홍준표 의원이 복당을 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 사람도 당내 대권 주자로다가 이제 앞으로 활동을 할 텐데 이제 그런 저희 대권 주자들 가지고 당 나름대로 다음에 대통령 후보를 당에서 선출해 낸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서 뭐 당의 변화를 열심히 추구를 하면은 결론적으로 뭐 그 중에서 누가 후보가 될지도 모르죠. 예. 네, 말씀을 좀 돌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직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나갈 일 없다, 맡을 일 없다라는 정도로까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뭐 사실은 나는 이 국민의힘의 내 역할이라고 하는 게 작년도 4.15 저희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너무나 많이 그 패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당이 과연 내년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한 상당한 염려가 되고 그래서 내가 좀 그걸 가서 좀 도와주긴 좀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서 작년에 이제 6월 1일서부터 들어가서 당명도 바꾸고 정강정책도 바꾸고 여간에 당이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사람들이 상당히 좀 믿지 않았던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아주 완성을 거두는 그런 결과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당 나름대로의 내년도 대선을 치를 수 있는 기초적인 조건은 갖춰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당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으면 당 나름대로의 대통령 후보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부터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는 29일에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데 별의 순간 잡은 걸까요? 아니면 글쎄요, 어떻게 보세요? 내가 사실은 지난 2월 달에 어느 방송국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당시에 검찰총장하고 법무장관 사이에 계속적인 갈등 구조가 생기는 과정 속에서 갑작스럽게 저희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여론조사상에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국민으로부터의 하나의 부름을 받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별의 순간을 도래를 한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별의 순간이라는 게 순간만 도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순간이 오면 그 다음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그동안 제대로 잘 관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내가 뭐라고 단적으로 얘기를 하지 못하겠는데 하여튼 한 석 달 가까이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뭐 이런저런 많은 잡음을 일으키고 이제 했기 때문에 뭐 이제 29일 날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정치 이제 참여에 대한 입장을 갖다가 천명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입장이 과연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갖다 한번 볼 것 같으면은 대략적인 판단을 갖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런저런 잡음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잡음이라고 아니 하시는 그러니까 게 윤석열 지금 전 총장이 뭐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뭐 독자적으로 뭘 해보느냐 하는 이런 걸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뭐 이 사람 저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본인은 직접적으로 정치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면서 그런 짓을 하니까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이 저러나 하는 이런 의구심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라고 난 봐요. 예. 네, 위원장님한테는 도움을 구하거나 직접적으로 연락 온 적은 없었습니까? 나는 사실은 뭐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그걸 만나보자고 그랬는데 본인이 어떤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입장이 있는지 그냥 제3자를 통해서 지금은 안 만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게 없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벌써 한 2달 이상 지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지금 와서 뭐 내가 별로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네. 윤 전 총장의 부인이 그 위원장님 부인을 만나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까지 그거는 나오던데. 내가 밖에 그런 소문들이 빙빙빙빙 돌아다니는데 어느 기자들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그거에 대한 묻길래 뭐 그런 얘기는 있는 것 같다고 내가 얘기를 한 거지 그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있는 것 같다 정도이지 실제로 연락이 왔다 이건 아니란 말씀이죠. 그런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해본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네. 지금 또 논란을 좀 짚어봐야 될 게 이런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별개로 또 이른바 엑스파일 논란도 계속 불거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지지도를 높게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 개인적인 여러 가지 윤석열 총장의 그런 자세로 인해 가지고서 국민들의 지지를 보였기 때문에 본인도 그것에 대한 인식을 갖다 하고 있어서 나는 국민이 불렀기 때문에 국민이 뭐라고 그러는 데에 따라서 결심을 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의 경우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입지를 갖다 좀 보다 더 구체적으로 강화를 하고 거기에서 지지도가 유지 혹은 더 높여놓을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세력은 거기에 붙게 돼 있다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자꾸 뭐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달리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봐. 그 엑스파일 관련해서 윤 전 총장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윤 전 총장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더 두고 봐야지 알지. 지금 당장에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아마 박상현 앵커가 질문한 취지는 그동안의 이른바 엑스파일 논란과 관련해서 무대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윤석열 전 총장도 강하게 직접적으로 반박을 하고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뭐 사실은 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하다 보면은 누가 하나 앞서가면은 그거를 갖다가 좀 어떻게 긁어내려 보기 위한 수단으로 다 각종 뭐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 뭐 본인이 자신이 있으면 그런 걸 별로 이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지. 그거는 결국 가서 국민이 판단한 일이지. 예? 그거 뭐 딴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얘기해야 별로 난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윤 전 총장의 지지율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전히 1위이기는 합니다만 앞서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면서 지지율이 조금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계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와서 저희 윤석열 전 총장이 태도에 대해서 조금 애매모호하고 하니까 그래서 약간의 뭐 지지도가 좀 빠지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빨리 자기 입장을 정리해서 지금 29일 날 발표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변화가 어떻게 된다는 걸 추이를 살펴봐야죠. 네. 지금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관련된 그래픽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크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보시면 그 눈에 띄는 이름이 또 최재형 감사원장이 순위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님? 글쎄요, 나는 그 언론을 통해서만 그런 얘기를 확인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이 진짜 결심을 하고서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건지 안 뛰어들 건지는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따로 교감이 없었습니까? 만나시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나는 뭐 내가 그 사람 전혀 난 면식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언론상에 나타난 뭐 과거의 판사 경영력에다가 지금 감사원장 임명이 된 이후에 뭐 감사원의 감사 문제 가지고서 정보고 약간 의견 대립도 하고 있는 그런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지 그 이유는 내가 잘 알지를 못해요. 네, 잘 알지 못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얼마 전에 그 언론 인터뷰를 보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에 나가면 개헌을 하고 2년만 대통령 하겠다 이런 언급도 그거는 이미 언론에 그런 슬쩍 비춰진 예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언론에 나오는 거를 갖다가 인용을 해서 내가 얘기를 한 거지. 내가 개인적으로 뭐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내가 100%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최재형 감사원장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거로는 그렇게 친하지 않다, 면식도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또 저희 방송을 보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혹시라도 연락이 오면 만나시거나 도움 주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누가 뭐 만나자고 그러면 내가 만날 용의는 있어요. 내가 뭐 내가 스스로가 만납시다 하는, 난 이런 얘기를 갖다 하는 사람이 아닌데, 한번 만나자고 그러면 한번 만나볼 용의는 있어요. 네, 그러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한번 만나자, 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실 생각도 있는 겁니까? 도와주고 안 되는 거, 내가 이제 만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확인을 해야지 뭐 결정할 수 있는 거지. 지금서부터 미리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도와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럼 아직 대선 후보로서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사실은 이게 대통령 후보가 되는 사람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얘기할 적에 뭐 아무나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갖다가 밀어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일 것 같으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뭐 양극화의 심화라든가 또 이 경제 구조의 급작스러운 변화 이런 등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앞으로 나라를 운영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보관을 들어야만이 그 사람이 과연 후보감으로서 적당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지. 그냥 피상적으로 나타난 그것만 가지고서 그 사람을 대통령 후보라고 무조건 따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국정 운영 능력 그리고 비전에 대한 평가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 다른 거론되는 인물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근데 김동연 전 부총리 경우는 내가 개인적으로도 잘 알아요. 잘 알고 본인이 이제 부총리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의 또 무슨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느냐 하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도 여태까지 그냥 내면적으로만 지금 그런 소식이 들릴 뿐이지 본인 스스로가 결단을 해가지고 내가 정치에 뛰어들겠다 하는 이런 구체적인 소위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최재형 감사원장과 달리 김동연 전 부총리는 친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또 김동연 전 부총리가 뭐 대선과 관련해서 좀 도와달라 뭐 의사 표시를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거는 뭐 아직 도와달라고 하는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내가 보기에 하여튼 좀 이렇게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서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했다는 사실만 알기 때문에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려도 이 사람이 진짜 앞으로 대한민국을 운영하는데 어떤 확실한 보관이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내가 뭐라고 거기에 대해 말을 할 수 있지. 그전에는 내가 무조건 뭐 친분이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겠다 하는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직설적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그리고 김동연 전 부총리도 별의 순간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각자가 자기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오늘 복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그분이 이제 좀 복당을 했으니까 그분은 과거에 대통령 출마 경험도 있고 또 한동안 당의 대표를 하면서 당도 장악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제 내일서부터 이제 맹렬하게 대통령 후보를 확보하기 위한 아마 노력을 전개할 거라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어서 내년 대통령 선거를 놓고서 상당히 활발한 활동이 전개될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대권 주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홍준표 의원도 있고 또 유승민 전 의원도 있고 여러 그 대권 주자들이 또 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후보, 어떤 인물이 가장 주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단적으로 누가 뭐 유리할 거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하여튼 내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통령 후보의 경력도 있고 거기 대통령 후보에 경력이 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유승민 전 의원하고 지금 홍준표 의원하고 뭐 그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 활동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 저희 후보 경선을 위한 노력을 가다마 제일 열심히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이제 뭐
원희룡 지사 같은 사람도 이미 2007년에 대통령을 해보겠다고 경선에 출마했던 경력도 갖고 있고, 또 최근에 뭐 새롭게 이제 하태경 씨 같은 사람도 그 출마 의사를 갖다 선언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 사이에 있어서의 이제 경쟁이 상당히 지금 치열하게 전개될 계기가 지금 마련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자, 여권 쪽으로 좀 이야기를 옮겨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가장 대통령이 될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가장 경쟁할 만한 상대라는 생각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가요? 내가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다른 사람한테 욕을 얻어먹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 나타난 상황으로 볼 것 같으면은 이재명 경기지사 쪽으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흘러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큰 이유는 여론조사 외에 뭐 다른 이유가 또 있겠습니까? 여론조사 결과 외에?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 자체에 너무나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여론이라는 건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변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씨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작년 12월서부터 서울시장 선거가 있기까지 보면은 여론조사상으로는 제일 처져 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나 그 사람이 결국 가서 서울시장이 된 겁니다. 네. 제가 위원장님의 뭔가 좀 더 진심 어린 답변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질문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지금 여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분석을 내놓으셨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경기지사와 맞설 야권 국민의힘 후보로는 누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 지사하고 지금 맞설 야권의 후보를 따진다면 야권의 후보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이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누구 하나 나타났다고 지금 외부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총장이라든가 지금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최세영 씨 같은 이런 분들이 어떻게 자기네 입지를 갖다가 앞으로 확고하게 굳히느냐에 따라서 아마 야권의 후보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야권의 후보 구도가 아직 지금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명확하게 또 조심스럽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그렇다면 인물을 거론하기가 좀 어려우시면 어떤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뭐 최근에 이 부동산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뭐 MZ 세대들의 거의 절망 상태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무슨 코인 같은데 열정을 쏟고 있는 이런 지금 이 환경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으면 나라의 미래가 상당히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재반 문제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해서 내가 국정을 맡게 될 것 같으면 나는 이러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이거를 갖다가 명확하게 국민에게 제시를 할 수 있어야만이 내가 보기에 대통령으로 다음에 당선도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위원장님께서 대통령 후보로서 가져야 될 비전이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구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제3지대 후보와 그 나중에 경선을 치르는 문제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말이 좋게 모든 대통령 후보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다 당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경선을 치렀으면 좋겠다. 이거는 좀 우리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의 희망사항이고 대통령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어느 집단에 확신도 없이 뛰어들어가서 같이 경선을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밖에 있는 분들은 국민의힘 내부에 아무 기반이 없어요. 아무런 기반이 없는 사람이 당에 들어가서 경선한다 하면은 경선의 룰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하여튼 당원이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뭐 예를 들어서 50%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당에 오랫동안 뿌리를 가진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거 저런 거를 다 망라하고 내가 자신이 있다 이렇지 않으면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야당 후보가 단일화로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흔히 지금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후보를 뽑고 네. 제3지대에서는 제3지대로 후보가 나와서 나중에 막판에 가서야 야권 단일 후보 그렇게 나는 그렇게 가는 것이 정도라고 봐요. 네, 정도라고 말씀하셔서 좀 더 질문을 드리면 그 그러니까 과정에서 이제 밖에 역할을 계신 하실 분들도 겁니까? 자기 힘으로다가 자기의 능력을 갖다가 배양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제3지대에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나는 뭐 제3지대 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이 대통령 후보 출마를 할 사람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씨 같은 사람은 자기가 지금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내 힘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 하는 걸 나는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큰 틀에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예? 뭐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하는 그 얘기는 지금 뭐 현 정권을 평가를 해봤을 적에 이제는 좀 새롭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은 내년에 참 일반 국민들도 그런 측면에 상당히 좀 바람이 아니나. 사실 이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보면은 역대 대한민국의 선거에서 서울시에서 집권 여당이 이렇게 완패를 당한 첫 번째 선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미루고 봤을 적에 역시 내년에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커지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전국 관련된 현안 짚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의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열린 헌법소원 심판에서 여객운수법이 승합차 임차 서비스의 목적과 사용시간, 장소를 제한해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만 제한하고 사용시간은 6시간 이상으로 대여와 반납은 공항과 항만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타다 운영사인 VCNC 측은 개정 여객운수법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직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의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속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반발하면서 냈죠. 헌법 소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부당해임이나 면직 위험이 있어 위헌이라는 윤 전 총장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역시나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초등학생 등 10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최찬욱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으로 언론사 카메라 앞에 선 최 씨는 호기심에 범행을 시작했고 피해자들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10대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최찬욱이 경찰서에서 나옵니다.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최 씨는 검찰로 넘겨지기 전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 씨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일단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뭐 선처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또 SNS에서 노예놀이를 접한 뒤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와 주인 플레이를 그런 놀이를 하는 걸 보고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더 심해지기 전에 어른들께서 지금 구해 주셔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 씨는 이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쓰고 있던 마스크를 스스로 벗고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최 씨의 신병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최 씨는 최근 5년 동안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알몸 사진과 영상 제작을 요구하고 미성년자 음란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 등으로 지난 16일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67명, 이 중 3명을 만나 유사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10여 차례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아동 성착취물 6,900여 개가 확인됐으며 이 중 14개는 SNS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350여 개 가운데 220여 개는 알몸 사진과 함께 저장돼 있어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추가 피해자 조사와 심리치료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민주당이 양향자 의원 지역 사무실 직원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최대한 엄중하고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해당 의혹에 대한 확인,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모든 것에 앞서 큰 고통을 겪었을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양 의원의 지역 사무실 회계 책임자 A씨는 같은 사무실 직원을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이에 대해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양 의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뒤 광주시당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운전자 처벌과 단속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2018년 12월 이후 서울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반년 동안 발생한 음주교통사고는 모두 931건으로 윤창호법이 시행된 2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1.2%포인트 줄었고 사망자 수도 시행 후 1년 차는 52%포인트, 2년 차엔 40%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추가 경정 예산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서 예산안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오 시장은 시의회 심의에서 삭감된 예산들은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사업이라며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의회 상임위 추경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깎인 사업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서울런으로 불리는 서울형 교육 플랫폼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AI나 VR 기술 등을 통한 맞춤형 멘토링과 유명 학원 강사의 온라인 강의를 무료 제공하는 오 시장의 공약 사업인데 58억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 수많은 온라인 매체에 또 하나를 더하는 것이 꼭 서울시에서 그게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나, 용역을 통해서 방법론을 만들든가 이런 준비 과정이 좀 있고 나서 설득을 하고 난 뒤에 이것을 해야 되죠. 이뿐만 아니라 청년 몽땅 정보통 등 청년들의 주거와 창업, 구직을 돕는 사업들과 스마트워치로 건강 정보를 알려주는 서울 안심워치 사업 등 다른 오 시장 공약 사업 예산도 모두 깎였습니다. 오 시장은 시의회 예산결산 특위를 찾아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삭감된 사업들이 모두 양극화와 빈곤을 탈피할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문제된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계층 이동 사다리와 연관이 되어 있는,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교육 사다리, 복지 사다리, 일자리 사다리, 주거 사다리. 이 네 분야가 잘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 예산결산특위의 수정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 또한 상임위 동의가 필요해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 오 시장의 호소가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시의회의 생각을 돌려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미국에선 코로나19 확산 속에 빈발하는 총격 사건으로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무관용 원칙에 따른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현 기자입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대학 졸업 파티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주말을 피로 얼룩지게 한 시카고의 행인을 향한 무차별 공격과 오스틴의 총격 사건. 마스크 착용 시비 끝에 상점 직원을 숨지게 한 애틀랜타의 총격.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들입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하루 평균 54명의 미국인이 총격으로 숨졌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총기 범죄에 초점을 맞춘 폭력 범죄 예방책을 발표했습니다. 불법 총기 판매상을 죽음의 상인이라고 비난하며 무관용을 선언했습니다. The major crackdown on stem the flow of guns used to commit violent crimes. It's zero tolerance for gun dealers who willfully violate key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Let me repeat, zero tolerance. 바이든 대통령은 여름에 범죄가 증가한다면서 총기를 소지할 수 없는 이에게 고의로 팔거나 신원 조회를 게을리하고 범죄에 사용된 총기 추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총기 판매상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의회를 향해서는 총기 규제 법제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미국 대도시에서 살인 사건이 30% 급증하고 총기 공격이 8% 늘어났습니다. 미국 정부는 교도소 출소자들을 더 많이 고용해 상습범을 줄이고 이들에게 더 많은 주택 구입 기회를 주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그러나 합법적인 총기 사용을 줄이거나 규제하는 방안은 들어있지 않아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도쿄에서 선보일 예정이던 행사가 전시장을 구하지 못해서 결국 연기됐습니다. 일본 시민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전시전 실행위원회는 당초 예정된 개막일을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행사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실행위원회는 우익 성향 인사들의 방해로 한 차례 장소를 변경해 새로운 전시장을 정했지만 전시장 측에서 주변에 폐를 끼치게 된다는 이유로 갑자기 장소를 빌려줄 수 없다고 밝혀 불가피하게 개막을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소나기에 당황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내일도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대비해서 가방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경기 동부와 강원, 충청과 남부 곳곳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소나기의 특성상 지역 간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지만 내일도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수준 보이겠습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7도, 대전과 광주 28도, 부산 26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오전까지 중북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